저도 언제 압수수색을 당할지 몰라서 모처에 이 자료들을 다 숨겨놨을 거 아니에요. 비상계엄이 성공했으면 일종의 군사정권처럼 바뀌어버리잖아요. 예. 그럼 만약에 서버단에서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근데 이상한 걸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작되는 거죠. 그러면 선거가 조작되면 그 선거로 인해서 당선된 국회의원의 당선이 그렇죠. 무효가 되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충청의 최영규 기자입니다. 자, 평온하던 국민들의 일상이 뜬금없는 계엄 선포로 깨지는 바람에 안녕하세요라는 이 인사말의 본뜻이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자, 거기에 또 탄핵 소추안 표결에 나서지 않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보면 정말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요. 자, 오늘은 계엄 선포가 된 지 일주일이 지나면서 서서히 그 실체가 드러나고 있지만 아직도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윤석열 정부와 탄생에 함께 했지만 윤석열 호에 타지 않은 신용환 교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용환입니다. 예. 네. 사실 저희 일주일 전에 방송하기로 했는데 네. 그날 방송 못했잖아요. 요 옆에 여의도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서울의 소리가 압수수색 당한다고 그래서 네. 계속 커피숍에서 대기를 하다가 결국은 이제 못 들어오고 방송이 취소가 됐죠, 저희가. 예. 네. 저 개인적으로는 R&D 이권 카르텔 이거 MBC PD 수첩에서 방송을 그때 했었거든요. 근데 하는 도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계엄 선포를 하는 바람에 네. 방송이 잘려버렸습니다. 네, 아마 그거는 방송을 지금 저 시기상 못했을 것 같네요, 그죠? 예. 저도 개인적으로 R&D 참 이권 카르텔에 대해서도 제가 공개한 게 있어서 또 네. 추가로 찍으면 또 제공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자세히 이야기 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계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자, 우리 신용환 교수는 항상 문서로 답을 합니다. 자, 오늘은 많은 분들이 왜 중앙선관위를 계엄군들이 점령을 했을까? 그 부분이 궁금하실 텐데요. 우선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진입했던 계엄군이 선관위 서버실을 진입해 사전투표 관련 서버를 촬영해 간 걸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계엄군은 3일 밤 10시 33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침입한 뒤 곧장 청사 건물 2층에 위치한 서버실을 향해 이동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실은 크게 4가지 구역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A구역 서버에는 사전투표 관련 통합 명부 시스템이 담겼고 B구역에는 업무 행정 시스템, C구역에는 보안 관련 장비, D구역에는 통신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행안위 관계자는 계엄군은 서버실 A구역, 즉 사전투표 관련 통합선거인 명부 서버를 집중적으로 촬영해 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통합선거인 명부는 사전투표소에서 선거인을 확인하기 위해 만든 명부인데 전국의 투표구별 선거인 명부를 하나로 통합해 만든 명부입니다.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온 시민단체 등은 이 통합선거인 명부가 부정선거의 핵심 증거라며 중앙선관위가 이를 숨기고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네. 그날 저는 이제 서울의 소리에서 방송을 못 하고 그날 저녁에 이제 기차를 타고 내려가는 중에 저는 이제 계엄이 선포됐다는 그런 자막을 봤습니다. 근데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어요. 네. 왜 이런 일 어떻게 대한민국에 그래도 좀 서울에서 멀리 떨어지고 있었네요. 다행히. 예, 보면. 기차 타고 한 20분 지났습니다. 네. 교수님 뭐 하고 계셨어요? 저는 그날 스픽스에서 방송을 하고 집에 10시 조금 넘어서 갔는데 저는 평소에 이제 집에서 TV를 거의 보는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집에 거실에 TV가 틀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 윤석열 대통령이 나와서 갑자기 뭐를 이렇게 발표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고 옷을 이제 외투를 벗고 딱 있는데 비상계엄이라는 단어가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순간적으로 대선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 AI 윤석열이라고 있었어요. 예, 기억납니다. 각 지역별 공약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올리면 그 대통령 후보가 일일이 다 그거를 맞춰서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AI 아바타 윤석열이죠, 일종의. 그 AI 윤석열이 이 대신 입모양하고 뭐 제스처 이런 거 맞추어서 이제 하는 퍼뜩 그게 생각이 나서 이게 뭐 장난인가? 순간적으로 그러고 있는데 이제 수도 없는 지인들이 갑자기 이제 비상계엄이 진짜고 이게 이제 소위 군정이 되는 거잖아요, 사실상. 그러면서 이제 군인들이 체포하러 올 수 있다 하니까 정말 그날 눈물나게 감사드리는 게 수많은 지인들이
뭐 제가 이게 체포 명단에는 안 올라왔지만 분명히 있었겠죠. 이제 그 요인들 소위 당 대표를 비롯해 요인들 이름은 오픈이 됐지만 이제 또 뭐 뒤에 쭉 있을 거 아니에요. 줄줄이. 그러니까 뭐 판교에 한 기업 회장님이 전화가 오셔서 판교에 별장 방 5개인데 빨리 가라. 또 한 분은 자기가 지금 당첨돼서 아직 청약 당첨돼서 입주를 안 한 아파트인데 네. 아는 사람도 없다. 그래서 가 계시면 입으라고 뭐 비상식량하고 갖다 넣어드리겠다. 순간적으로 이제 계속 이 아노미 상태가 온 거죠. 그래서 이제 아내랑 상의를 하면서 순간적으로 판단을 해봤어요. 과연 어디로 내가 피신을 하면 뭐 그게 몸에 안전에 이상이 없을까. 그런데 잠깐 생각해 보니 네. 어차피 계엄이 성공 비상계엄이 성공하면 군정처럼 될 것이고 통신 조회 이런 거 다 해서 잡으려면 다 잡겠죠. 그렇죠. 위치 파악이 되니까. 그렇다면 결론은 하나다. 국회로 가자. 그래서 이제 아내랑 국회로 이제 가면서 네. 어렵게 이렇게 와서 이제 밖에서 안으로 보니까 유튜브를 보면서 이렇게 이동하면서 봤는데 상황이 제가 이제 그 유튜브를 보면서 저도 뭐 군 생활부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쭉 봤잖아요. 이 정도면 이건 끝났다라는 네네. 느낌이 확 오더라고요. 우리 시민들이 용감하게 대처하고 하는 거를 보면서 그래서 이쪽으로 오길 잘했다. 뭐 이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때는 국회만 난입한 걸로 생각을 했죠. 그렇죠. 많은 국민들이 이제 국회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국회로 와달라고 이렇게 네네.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그 뒤에 보니까 이제 중앙선관위도 군인들이 난입을 했다 이런 네네. 얘기를 했는데 발표를 보니까요 10시 26분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를 했단 네네. 말이에요. 저걸 네. 왜 정확히 기억을 하냐면 그때 10시 8분 KTX를 타고 내려가는데 MBC PD 수첩을 봤습니다. 아레드 네, 이권 네. 카르텔을 네, 네. 쭉 보고 있는데 25분, 26분쯤에 대통령이 그 얘기를 하면서 빨간 자막이 밑에 뜨는 네, 거예요. 네, 네. 비상 계엄 선포라고. 예. 그래서 저도 아까 얘기했듯이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혹시 방송국이 해킹당했나? 아하. 이 생각이 들은 네. 거예요. 갑자기 그런 문구가 들어있길래. 네.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방송 화면이 바뀌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게 실제 벌어진 일이구나 하면서 다음 역에서 내려서 다시 국회로 올라가야 되나? 네. 그 생각을 할 정도였는데 아무튼 26분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중앙선관위 청사에 계엄군이 들어선 게 10시 33분입니다. 네, 네. 그러면은 7분 만에 들어왔는데 사전에 완벽한 준비가 없었다면 그렇게 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출동 명령은 미리 내려진 거죠, 당연히. 그쪽은. 그렇죠. 네. 다 준비가 된 상태에서 그리고 CCTV에서 아까도 봤지만 군인들이 그 중앙선관위 오자마자 두리번 하지 않고 네. 곧장 2층으로 네. 올라갔단 다 말이에요. 이제 안에 지형지물과 뭐 루트를 다 숙지를 했다는 뜻이겠죠. 네. 근데 2층 서버실에 갔는데 2층 서버실이 사전 투표 관련 통합 명부가 있는 네, 그런 네. 시스템에서. A 서버실이라고 하는 곳. 예. 근데 이거는 뭐 선거 캠프에 있어서 아시겠지만 극우 단체가 대선 때도 그리고 총선 때도 계속 부정 선거 의혹이 있다. 네. 선관위 서버를 확인해 봐야 된다. 네, 네. 이 멘트를 많이 했었잖아요. 예, 예. 바로 이건데 네, 네. 캠프 안에서도 이 얘기들이 있었던 거죠. 네, 지금 네. 갖고 계신 게. 이제 제가 그 다음 날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제 중앙선관위를 먼저 난입을 했고 네. 이런 지금 말씀하신 일련의 사태들이 계속해서 벌어졌다라는 걸 보고 이게 뭐지 하고 이제 제가 그 가지고 있는 보관하고 있던 폴더랑 그 다음에 그 폴더 외에도 제가 수기로 메모해놨던 수많은 메모들이 있잖아요. 지금 네. 저쪽에 자료 한 가방 있는데 네. 그거를 이제 급하게 꺼내서 하나하나 이제 찾아보게 됐어요. 일단 폴더를 보는 과정에서 네. 보시면 부정선거 관련 관리 대책 제목이 그렇죠. 네. 부정선거 관련 관리 대책 2021년 12월 12월 29일자의 예. 문서를 이제 발견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제가 다운로드 받은 시각을 보니까 네. 2021년 예. 12월 30일 그 다음 날 아침 다음 날? 예. 07시 29분이에요. 회의하기 위해서 다운받으셨군요. 뭐 정확히 네. 제가 일일이 다 기억이 난다 그러면 그건 거짓말일 수 있고 정확히 일일이는 기억이 안 나지만 다운받은 시간은 12월 30일 07시 29분이고 12월 30날 08시에도 전략회의가 있어요.
네네. 실제로 제 여러 저기들이 있고 자료들이 있고 그래서 아마 이거는 이제 제가 작성 주체라든지 또 누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올렸는지 일일이 기억은 못해요. 지금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제 이걸 그런 발견을 거죠. 했고 예. 명태균 씨 것도 마찬가지죠. 결과적으로 일이 터지고 제가 찾아 보니까 이제 이렇게 나오는 부분인데 그런데 이 문서를 찾고 제가 수기 메모된 거를 찾다가 소름이 계속 돋는 거예요. 아주 네. 소름 돋는 대목들이 이제 여러 군데 발견이 됩니다. 네. 우선 많은 분들이 과연 국회를 난입한 건 그렇다 쳐요. 민주주의 유린하고 국회의원들을 다 잡아들이고 입틀막도 하고 표결을 못하게 하고 뭐 등등등 있죠. 그러면 중앙선관위는 왜 그럴까? 그게 많은 분들이 이해가 안 간다는 네네. 거예요. 그 심지어 어떤 기자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국회가 주고 중앙선관위는 그냥 부차적인 거였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회를 무력화시키는 데 있어서 네. 가장 주된 수단 네. 방편이 중앙선관위였다라는 걸 이 문서를 보면 금방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즉 국회를 무력화시키는 게 최종 목표고 네. 그것을 하기 위한 수단, 네. 그 방법 방편이 중앙선관위 서버를 통해서 뭔가를 빌미를 코를 걸어서 예를 들어 친위 쿠데타가 성공을 했다면 네. 이 내란죄가 성립하는 게 아니라 성공을 했다면 바로 군정처럼 넘어가잖아요. 사실상. 그렇죠. 그렇죠. 비상 계엄 체제에서 계속하니까. 그럼 이 내용을 한번 천천히 볼게요. 첫 번째로 보면 선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하는 얘기들이 이제 많이 나옵니다. 네. 민주주의 기본이 되는 신뢰사회 분기 조짐이다라고 나오고 우선 첫 번째로 여기 날짜만 있고 지금 작성 주체가 없죠. 네, 그렇습니다. 네. 보통은 이름이 써 있잖아요. 제가 예. 작성하는 문서들은 대부분 예를 들어서 정책본부 전략조정회의 보고서하고 날짜 써 있고 정책본부 신용안 이런 식으로 써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기존에 방송을 통해서 보여드렸던 이것도 내부 비밀 문서란 말이에요. 네. D-30일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선거 그렇죠. 30일 앞두고 현 상황과 대응 방안. 이런 경우에 여기 보시면 여론조사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에서 이렇게 쭉 나오죠. 근데 여기 예. 보면 갤럽이다, 리얼미터다, 명태균 거다 없죠. 없잖아요. 출처가 없습니다. 없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예, 늘 비밀 문서는 이런 식이에요. 내부에서 하는 게 보시면 여기 보시면 계속해서 데이터들이 나오죠. 네. 마지막 장에 그리고 뭐 이런 것도 나오죠. 왜 2030 여성에서 윤석열 후보가 부진한가 하면서 예. 이제 쭉 남녀 성별로 해서 세부 분석 자료들 있잖아요. 네, 예. 그러면서 여기도 이 데이터는 있는데 어느 걸 기초로 했다가 없죠. 출처가 없으면 이걸 명태균 어떻게 그거는 그럴 수도 제가 있고. 몰라요. 그건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아닐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단일화 관련 우리 네. 후보와 안철수 지지자 단일화 찬성 의견이 압도적이다 나오죠. 예. 우리 후보는 윤석열. 여기도 보시면 쭉 단일화에 대한 의견이 있는데 출처 없습니다. 네, 자 예. 보시면 작성 주체가 없잖아요. 그러네요. 예. 아주 중요한 문건은 중요한 작성 주체가 비밀 없습니다. 문건은 대부분 전략적인 문서들은 작성 주체가 없어요. 그러면 예. 우선 이 문서의 형식도 한번 잘 보시면 네. 정식 서식을 갖고 있는 문서잖아요. 네네. 거기에다가 여기 3쪽에 보시면 각주가 있죠. 네. YNA면 연합뉴스일 거예요. 네, 예. 연합뉴스 뭐를 인용한 각주가 있습니다. 이 3쪽에. 예. 자,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허접하게 그냥 일반인끼리 저희끼리 주고받는 엔간한 그냥 편한 문서다. 뭔 각주를 달아요. 그렇죠. 이건 굉장히 전문가적으로 쓴 문서인 거죠. 요런 그 포맷만 딱 봐도 그리고 굵은 글씨에 예. 밑줄까지 쳐 있잖아요. 강조할 부분은. 예. 이거 주로 이제 보고할 때 하는 문서인 거잖아요. 그렇죠. 형식이나 이런 그 기본적인 포맷 전체를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하게 작성된 문서인 거는 맞다. 누가 작성했는지 제가 기억은 못하고 네, 예. 어떻게 받은 그 경위는 다 모르지만 분명한 건 저는 정책총괄지원실장이었어요. 네. 제가 전략이라든지 뭐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부정선거라든지 이런 거를 제가 전략적인 단위에 참여하지 않는 한 이런 걸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이걸 왜 누가 예를 들어 제가 네. 우리 최 기자님이 저기를 하면 저한테 이걸 갖고 오겠어요? 대선전이라고 하면 이건 이 파트의 사람을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정확히는 맞습니다. 예. 당연히. 그리고 그 사람이 다운받게 하는 게 정상인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아마 내용을 이따 보시면 알지만 캠프 내에서 작성을 했든 또는 캠프 외에서 작성을 했든 또는 내와 외가 같이 합동으로 작성을 했든 분명한 사실은 지속적으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 그 전문적인 그룹 집단과 굉장히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작성된 내용이다. 그 내용을 이제 보면은 금방 이해가 됩니다. 첫 번째로 현안과 문제점 한번 보세요. 4.15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미검증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여기서 4.15 부정선거라는 거는 2020년 4월 15일 선거를 말하는 겁니다. 즉 코로나 때 펼쳐졌던 21대 총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예. 이 부정선거론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게 2020년 4월 15일 선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거꾸로요. 이들이 왜 2024년 4월 10날 올해 치러졌던 총선은 부정 얘기를 안 해요? 자기네들이 관리를 했으니까. 그렇죠. 자기네 정권이니까. 자, 그러면 이걸 나중에 보면 이제 그 모순을 제가 다시 이따가 지적을 할게요. 2020년 4.15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미검증이다라고 하면서 부정선거에 대한 여러 의심이 있으나 명확하게 밝혀지고 있지 않다. 그리고 투표 용지 논란에서도 선관위에서 반증을 대시 않고 있다. 등등등 해서 선관위에 대해서 굉장히 그 불신하는 내용들이 있죠. 예. 특히 여기에 보시면 4.15 부정선거 의혹의 핵심이 예. 사전투표 결과 바꿔치기라고 돼 있잖아요. 아까 A 서버실 뭐라고요? 사전투표죠. 사전투표죠. 자, 그러면 이 결과를 뭘로 바꿔치기를 했느냐에서 이 사람들의 의심의 포인트가 있거든요. 네. 옛날 같으면 무슨 개표 용지를 다른 걸 집어넣어서 바꿔치기를 했다든지 고전적인 방법이죠. 또는 그렇죠. 개표상에서 예를 들어서 이쪽 편데 이쪽으로 분류를 했다든지 뭐 네. 이런 걸 주장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선거가 바뀌었다는 거죠. 네. 두 번째 쪽을 보면 4.15 부정선거 의혹 살해해가지고 사전 투표용지 바꿔치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죠. 자동 개표기의 부정이다라는 게 있죠. 예, 분류를 예. 할 때 자동 분류를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온데도 X로 한다든지 예를 들자면 예. 이쪽 편대 저쪽 표로 했다든지 뭐 이런 식의 거죠. 그러면서 아주 자세히 여기서 분석을 해놓은 게 뭡니까? 부정선거를 사전 단계, 선거 단계, 사후 단계로 나누어서 접근해야 된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죠, 그죠? 네. 그런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사전 단계는 알겠다 이거예요. 선거 준비를 하면서 각종 부정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선거 단계도 알 수 있겠어요. 뭐냐면 통을 바꿔친다든지 이런 건 선거 단계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이상한 종이를 통에다 집어넣는다든지 이런 건 이제 선거 단계인데 가장 중요한 게 사후 단계겠죠. 사후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사후에 뭔가를 조작을 해서 결과 자체를 후보의 당락을 바꿔친다 이 뜻이잖아요. 이 중에서 제일 무서운 건 사후 단계겠죠. 결과 자체를 이제 완전히 바꾸는 거니까. 그거는 국가 기관하고 결탁돼 있지 않으면 그렇죠. 못 하는 거죠. 네, 그렇게 이제 아마 이들은 계속해서 이제 의심을 하면서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하나 나옵니다. 이번에 요인 체포 명단에 양정철 씨라는 사람도 있었다고 나와 있잖아요. 실제 있었다는 거잖아요. 예. 여기 보시면 이제 양정철 개입설에서 별도 제목이죠. 양정철 제가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양정철은 민주연구원장으로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 공산당 당교와 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하면서 각주가 나와요 여기 그죠? 네. 그러면서 중국 개입설 이렇게 써져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진짜 이런 걸 믿고 진짜 이렇게 해서 서버를 확보하려고 그랬고 진짜 양정철이라는 사람을 체포하려고 했다면 이건 뭡니까? 굉장한 외교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거죠. 이걸 확대 해석해 보면요. 그렇죠. 중국 공산당이 중국 공산당 나오는데. 당규와 교류 협력을 체결해서 그들이 서버단에 뭔가를 해킹이든 뭐든 개입했다 이런 뜻이잖아요. 바로 요 밑에 이제 그게 나와요. 보세요. 미래의 부정선거는 컴퓨터 알고리즘과 해킹이다라고 돼 있죠. 컴퓨터 알고리즘과 해킹을 통해서 컴퓨터 알고리즘 뭐를 바꾸고 네. 거기에다 부정으로 숫자를 바꿔서 결과를 엎어친다, 예. 바꿔친다, 뭐 이런 뜻일 거 아니에요, 그죠? 즉 아까 사후 단계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있고 그것이 그 바로 위에 보면 그러면 중국 공산당하고 협의해서 공산당이 해킹을 도와줬거나 또는 뭐 해킹에 관여했거나 이렇다는 얘기라면 이건 이번 우리 사태가 진정되고 나서라도 아마 중국 당국에서 뭐라고 강력히 어떤 멘트가 나올지도 모르죠.
굉장히 수치스러운 얘기죠. 국제적인 망신이자 외교상의 문제 또는 외교상의 결례까지도 갈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제가 2021년 12월 30날 다운받은 문서지만 그 예. 뒤에 지금 이제 방첩사나 이런 데서 나오는 문서들은 앞으로 계속 오픈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에도 만약에 이런 연장선상의 어떤 맥락이 있었다 그러면 그거는 굉장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미래 부정선거는 컴퓨터 알고리즘과 해킹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진짜 여기도 또 놀라운 게 나와요. 그러면 이걸 이제 검증을 하려면 네. 정말 소름 돋는 대목이 나옵니다. 통신선이 노출된다면 해킹도 가능하며 검증 과정은 서버를 확보해야 된다. 로그인 기록 확보 등이 필요하다. 그래 지금 그걸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검증이 어렵다 나오죠. 네. 서버를 확보해야 된다. 지금 A 서버실에 가서 맞아요. 뭐 찍고 뭐 박스를 들고 나오는 게 CCTV에 찍혀 있다는 거잖아요. 예. 서버를 확보하러 갔죠. 그다음에 거기에 로그 기록을 확보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제 뭐 그 기록들을 해서 확보해서 알고리즘이 뭐가 어떻게 되게 잘못했다 뭐 이런 것들을 하겠죠. 제가 이 대목을 보고 여기 양정철 뭐 개입설 중국 개입설 그다음에 서버 확보 막 소름이 막 돋았어요. 그런데 더 또 소름 돋는 대목들이 있어요. 대책해서 이제 4쪽입니다. 예. 선관위의 내부 감시 감독을 강화한다. 지금 어땠습니까? 윤석열 정권. 선관위의 주요 인사들을 이제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순차적으로 거의 다 바꿔 나갔죠. 그렇죠. 이미 예. 장악을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뒤집어 보면 지속적으로 중앙선관위에 대한 불신을 내포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관위에 대해서 감시 감독을 중앙선관위원장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상임위원들에 대한 이야기 있어요. 상근인 대통령이 임명한 상임위원이 감독하게 그렇게 시켜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비상근이잖아요. 맞습니다. 대법관이 예. 이 겸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으로 상근을 시켜야 된다. 즉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람이 상근을 하면서 전체를 컨트롤해야 된다. 여기 써 있잖아요. 상근인 대통령이 임명한 상임위원 중에 선관위의 333으로 돼 있잖아요. 네. 선관위 임명이 그럼요. 333 중에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을 상근하라고 아예 이 대책이라고 적시를 하고 있잖아요. 즉 완벽하게 내부 조직까지 장악하고 우리 편을 심어야 된다. 뭐 이런 뜻일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중앙선관위원장이 선거 기간 한 달 전부터는 최소한 무조건 상근할 수 있게 해야 된다. 하여튼 장악해야 된다 이 네. 뜻이겠죠. 그다음에 또 이것도 소름 돋는 대목이죠. 공정선거 감시단을 출범시키는데 네. 대선 캠프 내 조직으로 선거 부정 감시단을 발족시켜서 해당 시군 뭐 이렇게 해서 쭉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자료를 다 찾아봤을 거 아니에요. 일일이 자료를 찾아 보여드리기가 번거로워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들이 이 문건 외에도 전체적으로 부정선거에 대한 걸 제가 수기로 한 2달치 그러니까 대선일을 기준으로 2달치 정도만 찾아봤어요. 제가 훨씬 더 많은 자료가 있는데 일일이 이걸 넘기면서 글자를 다 체크를 해봐야 돼서 하다 보니까 2달치만 찾아봤는데도 부정선거 관련해서 전략회의단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게 9번 이상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직접 얘기를 보시면 듣고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이면에다가 메모를 지금 한 메모한 거죠. 거잖아요. 다 메모를 한 거죠. 네. 그 중에 이제 제가 각 메모 날짜. 네. 지금 이게 12월 29일 날 이 문서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1월 16일 문서에 보면 양정철 씨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제가 이거는 지금 검찰 수사랑도 직결돼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세부 내용을 다 일일이 보여주리는 않지만 곧 또 다른 방송에서도 방송이 될 예정이긴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놀라운 게 2022년 2월 10일 날 네. 여기 대책이라고 돼 있고 대선 캠프 내 조직으로 부정선거 감시단을 발족시켜야 된다 돼 있죠. 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멘트 하고 계세요. 제가 이거 2월 10일 문서를 찾아올게요. 지금 중앙선관위가 군인들이 이게 난입을 했는데 굉장히 빠른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어제 저녁에 뉴스를 보니까 뭔 일이 있었냐면 33분의 군인들이 난입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거보다 더
빠를 수도 있었는데 그 안에 군인들이 이런 저런 이유로 늦게 도착을 했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중간에 시간을 벌려고 뭐 라면도 먹기도 하고 중간에 쉬었다 가기도 하고 해서 도착한 게 33분이면 사실은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하기 직전에 바로 그 전에 들어갔을 수도 있다는 그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굉장히 소름이 돋습니다 이게. 그렇죠. 뭐 사전에 충분히 아까 이제 주체 없이 지체 없이 그 서버실로 갔다 도상 훈련을 다 했다는 거잖아요. 예. 지도라든지 안에 동선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하고 그 얘기는 뭐 저는 지금 이제 이 비상계엄이 실패를 하니까 특수전 사령관이니 수방 사령관이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마치 뭐 참회하듯이 뭐 악어의 눈물처럼 뭐 눈물도 비치고 또 한 10초간 아무 말도 못 잇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여러 변명들을 했는데 다 믿지 않습니다. 뭐 TV 뉴스를 보고 알았다고 하는 여인영이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 아예 믿지 않습니다. 이게 2022년 2월 10일자 아침 08시 전략회의죠. 그죠? 예. 자 보세요. 이면지입니다. 그때 당시에 썼던 예. 제가 이제 와서 뭐 조작할 수도 없는 예. 문서예요. 이면지잖아요. 여기에 두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이제 다른 내용은 혹시라도 이제 비밀이 될 수 있으니까 가리고 자 보세요. 여기서 뭐라고 아까 했어요? 대선 캠프 내 조직으로 선거부정 감시단을 발족시키고 뭐 돼 있잖아요. 예. 자 2월 10날 회의에서 공명선거 안심투표위원회를 네. 후보님 직속으로 발족한다고 돼 있죠. 네. 그런 다음에 2월 11일 날 2시 반에 뭔가를 뭐 한다는 얘기를 했겠고 2월 14일 날 후보께서 직접 참석해서 격려하는 일정이라고 돼 있잖아요. 예. 그러면 약간 좀 뜬금없는 면도 있지 않나요? 잘 생각해 보면 대선 때 후보는 무척 바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 부정선거라든지 공명선거 안심투표위원회 후보 직속으로 뭐 한다고 그러지만 무슨 부정선거 감시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굳이 후보가 가서 이걸 직접 해서 후보 참석해서 격려한다. 이 정도로 비중을 안 두어도 다른 데 참석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 후보는. 전국 사방 네. 가지고 각 지역을 지금 돌아다녀야 되는데 뒤집어 예. 생각하면 윤석열 당시 후보 예. 및 이 수뇌부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했다라는 걸 반증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시했기 때문에 직접 참석해서 격려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022년 3월 7일 선거 3일 전에 메모해 보니까 부정선거 신고 감시센터를 당사 기조국 3층에 네. 기조국 팀장을 이 부정선거 신고 감시센터에 실무 책임자로 해서 4명이 상근을 하고 그 책임자는 원희룡이다라고 하는 또 메모가 있어요. 제가 실제로 아마 보도가 또 될 텐데 그 제가 이 제목만 날짜만 이렇게 다뤄온 게 이것만 세봐도 지금 9번 이상이란 말이에요. 예. 아마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앞전 문서까지 다 제가 일일이 다 찾으면 시청자 여러분들께 정말 제가 양해를 구하고 죄송한 저기는 저도 언제 압수수색을 당할지 몰라서 모처에 이 자료들을 다 숨겨놨을 거아요. 이게 다 원본입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예. 그랬다가 이게 이제 비상계엄이 이렇게 무의에 끝나고 하면서 일부 이제 찾아서 가지고 오고 하다 보니까 저도 일일이 찾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언제 이걸 압수당할지를 저도 모르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맨날 제가 이걸 소지하고 뭘 하기에 리스크가 너무 있어서 제가 요 골자에 대해서 쭉 파악한 게 지금 보여드린 게 2월 10일자 후보 직속으로 이걸 출범시킨다는 거 그리고 3월 7일자 말씀드렸고 이렇게 이들이 굉장히 많이 이 대책에 있는 것도 실제로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도 보시면은 공정선거감시단에서 선거 전부터 선거 과정 그리고 선거 후까지를 다 관리 감독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다 일일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제외 부재자 선거 이런 것까지도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들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고 마지막 대목에 또 재밌죠. 캠프 내 미국 통인 박진 의원을 통해서 미국의 투개표 부정선거 감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해야 된다. 트럼프 선거가 일어나고 한국의 이런 투개표 시스템 선거 시스템을 대한항공 뭘로 해서 날랐다
해서 뉴스를 찾아보시면 트럼프 대한항공 뭐 이렇게 쳐보시면 그런 비슷한 뉴스가 뭐가 있어요. 네. 다 연결되는 상통하는 음모론 비슷한 얘기들이 연결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중앙선관위를 왜 난입을 했을까? 난입해서는 무엇을 할까? 해서 첫 번째는 저는 명백하게 여기에 제시된 대로 서버단을 확보해서 알고리즘 그리고 그 서버단에서 알고리즘을 조작해서 후보 자체를 뒤집었다 하는 뭔가의 증거를 찾으려고 했다. 또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위험한 상상을 우리가 해본다 그러면 비상계엄이 성공했으면 일종의 군사정권처럼 바뀌어버리잖아요. 예. 그럼 만약에 서버단에서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네. 근데 이상한 걸 집어 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작이 조작되는 되면. 거죠. 네. 그러면은 선거가 조작되면 그 선거로 인해서 당선된 국회의원의 당선이 무효가 그렇죠. 되는 거죠. 자, 이 사람들이 만약에 어떤 조작된 뭐를 집어 넣는다 한들 네. 우리가 군사 정권이 돼 있는데 이미 성공했다면 그걸 우리가 가서 일일이 찾아보고 우리가 다 조사를 해보겠다고 할 수 있어요? 사실상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예. 즉 이 서버단을 완전히 뺏겼다고 그런다면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났겠구나. 정말 상상도 못할 이상한 일이 일어났겠구나. 그럼 거기서 나갈 일이 뭐예요? 아까 제가 중앙선관위 서버단을 이들이 확보하고 난입해서 확보하려고 했던 건 수단이라고 그랬죠. 예. 궁극적 목적은 뭐겠습니까?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약간 틀린 분석을 하더라고요. 제가 경험한 이따가 이제 뭘 경험했는지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가진 자료와 제가 바라봤던 윤석열이라는 사람 또 그 집단들을 봤을 때에는 하고도 남을 어떤 집단적 어떤 뭐라 그럴까 세뇌가 됐다고 할까 또는 집단 노이로제가 걸렸다고 할까 이런 현상들을 여러 차례 본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중앙선관위 서버를 접수가 끝났다라고 하면 뭐 부정이 아니더라도 약간 시비 걸 수 있는 내용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뭔가가 찾다 보면 나올 찾다 수도 보면 있고요. 있을 수 있잖아요. 예, 아다르고 어다르듯이 그러면 그걸 빌미로 강하게 어떤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이미 군정이 됐어요. 성공해서 네. 강하게 언론 플레이하면서 2020년 4월 15일 선거는 전부 부정선거다. 그 연속선상에서 지금까지 왔던 것도 다 무효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국회 해산, 재선거. 저는 이게 궁극적으로 이 사람들이 노린 목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안 믿기시죠? 그러면 왜 제가 이렇게 추정을 해보느냐에 대해서 정말 끔찍한 상상이자 추정이죠. 저도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 예. 윤석열 당시 후보랑 회의를 하면서 많이 제가 본 게 있어요. 물론 제가 명태균 씨 거를 공개하고 주장했을 때도 자기들은 듣도 보도 못했다 뭐 그런 거 문서 본 적도 없다고 다 처음에 그랬죠. 윤석열 대통령이 그 당시에도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였어요. 2020년 4.15 선거를 통해서 그때도 한 180석 가까이 됐잖아요. 170 몇 석 됐잖아요. 그때마다 회의 때마다 이런 게 많이 주변에서 제기가 됐어요. 열심히 해서 이기고 나서 국회 청문회 이런 데서 장관 인준도 안 해주고 아마 민주당이 시간 질질 끌고 할 텐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저기를 해야 되느냐. 그래 행정개혁이나 예를 들어 시스템개혁 이런 논의가 나올 때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하던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을 했나요? 자식들 뭐 해보라고 그래. 하려면 해보라고 그래. 까짓 거 뭐 인준 안 해주고 하면 차관으로 행정 이끌어 가면 되고 차관 정치하면 되지. 민주주의 라는 얘기를 절차를 그렇게 가볍게 여기나요? 굉장히 자주 했어요. 그건 저만 들은 게 아니에요. 굉장히 주요한 수뇌부들 저보다 높다고 하는 선대 본부장급들도 여러 번 들었고 이건 굉장히 반복적으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실제로. 물론 지금 그분들이 아니라고 해도 아닌 게 아닌 거예요. 그때마다 제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을 하는구나. 즉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결정적으로 사표를 내고 떠나야 되겠다고 맘먹었던 게 네. 선택적 정의와 공정 예. 그리고 국가 통치에 대한 거는 준비가 됐는지 모르지만
아래로부터 위로 섬기는 어떤 섬기는 리더십이나 국가 경영에 대한 준비는 되어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바로 그 지점이에요. 자기가 하면 다 선이고 남이 하면 악인 거죠. 그래서 차관 정치 말이 쉽지. 그 얘기는 뭡니까? 엄밀히 보면 헌법 질서를 다 유린하는 얘기예요. 이미 그렇죠. 거기에 내포가 돼 있는 거예요. 분명히 법에 장관을 왜 임명하고 청문회가 왜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뒤에 수도 없이 국회에서 인준 통과를 못해도 다 자기 마음대로 다 임명했잖아요. 단 한 사람이나 거기서 뭐 이 대통령이 예를 들어 임명하고자 해서 탈락한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중간에 없었습니다. 뭐가 문제에 예. 대해서 본인이 이제 예. 어쩔 수 없이 그만뒀던 예. 김행 씨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외적인 경우고요. 결국 윤이라는 사람이 임명하고자 한 사람은 다 임명이 됐습니다. 바로 그 사고의 출발점이 그렇다는 거고, 두 번째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부정선거나 이런 부분은요 이렇잖아요. 부정선거 감시단이 있겠죠. 또는 네. 대책반이 있겠죠. 그러면 부정선거 감시단이나 대책반에서 자기들 단에서 예를 들어서 투표 현장에 또는 개표 현장에 나갈 사람들 참관인들 교육 훈련 뭐 조사 포인트 이런 것들 다 교육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그게 저희 전략단은 실무 최고 책임자들이 모여서 굉장히 중요하고 바로바로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액션을 하는 단인데 그 단에서 이렇게 자주 부정선거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회의가 될 일이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볼 때. 결과적으로 또 결론적으로 보면 대통령 후보였던 윤석열 후보를 포함해서 당시에 수뇌부 상당수가 마치 이 소위 찌라시 같은 또는 극우 유튜버들이 주장한다고 하는 이 부정선거론에 매몰되어 있었다. 어떤 집단 노이로제처럼 마치 이 당시는 문재인 정권이었으니까요. 문재인 정권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어떤 반감, 불신 이런 것들을 내포하면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아주 폭넓게 기저에 깔려 있지 않았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번 회의를 하고 결과적으로 지금 와서 이게 벌써 2021년 12월 말에 작성된 문서니까 횟수로 얼마가 된 겁니까? 22, 23, 24. 지금 최소한 3년 된 거 아닙니까? 만 3년이 되도록 이 사람들이 그러면 이게 이제 구버전이라고 보면 여기에 살이 붙은 신버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까지 진행돼서 마치 집단 세뇌처럼 와서 또 그게 확증 편향으로 작동이 돼서 에스컬레이팅 된다 그러죠. 서로 다 막 올라가는 거죠. 김용현이나 또는 그를 둘러싼 극우주의자들까지 같이 가세해서 이렇게 오늘날 비상계엄을 통해서 국회를 무력화시키는 하나의 수단으로 이걸 쓰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고 저는 강하게 확신합니다. 신영환 교수님이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청나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네. 중앙선관위는 그것만의 그 자체 별도 목적이 아니고요. 네. 이거는 국회를 완벽히 무력화시키고 정치를 때려 엎는 그런 조치를 하기 위한 전 단계의 수단이었다.